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불법 체류자들에 둘러싼 임금 체납 문제. 최근 한 미나리 농장에서 중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논란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상의 체류 기간을 어긴 불법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분명히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해서 이들의 인권이 처절히 짓밟히는 건, 이 문제는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김구루 상담실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미나리 농장에서 발생한 임금처분 사건이 이게 뭐예요? 네, 울산의 한 미나리 농장에서 네. 몇 년 동안 근무했던 중국 노동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그 임금, 또 체불됐고 퇴직금까지 해가지고 세 분이 총 7천만 원 이렇게 체불이 됐습니다. 네. 근데 체불이 되면 이제 받으면 그만인데 7개월째 이 돈을 받지 못해서 지금 추석이 코앞인데도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시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같은 이렇게 인권 활동하는 단체들은 불법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쓸 수는 없다라는 그런 좀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미등록 체류자 이렇게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불안정한 신분, 불리한 신분 때문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출입국에 신고할까봐 제대로 나서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돈을 받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서 집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예. 그러면은 이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서 더욱더 법을 어긴 상태에서 체류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이게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예. 원래 이미 지난 구정 전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예. 그 남은 계속 적체된 임금 그거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합법 체류 신분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미등록으로 일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2월 구정 직전까지, 왜냐하면은 중국도 춘절을 되게 가족들과 함께 예. 크게 그렇게 보내잖아요. 예. 그 전에 돌아가려고 하셨던 건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노동청에 그 인근 주민분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주민분과 중국 동포분이 대리를 해서 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진정을.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 사건을 모르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알자마자 이튿날 사업주가 경찰에 이 사람들을 신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달 12일 동안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 보호실이 있거든요. 그 보호소에 구금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 저희들 2달 그렇게 구금이 돼 있다가 그 후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굉장히 이후에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보호 일시 해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구금 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있잖아요, 실장님.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7천만 원. 1인당이요?
아니죠? 다 아니요, 합해서 세 분 다 합쳐가지고. 세 분 다 합쳐니까 한 분당 한 2천만 원 좀 넘는 꼴이네요, 그죠? 여기 세 분 중에 여성분 한 분이 계신데 예. 그 여성분 일은 또 다르더라고요. 여성 노동자들의 일은. 완전히 육체 노동 그렇게 완전 힘을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금에게 차이가 있어요. 예, 여성분은 좀 적은 편이고요. 야, 이거는 아니 제가 이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불법 체류자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류의 어떤 상태는 불법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참히 인권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분들 예? 그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이민 많이 갔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좀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다가 미국은 뭐 가끔 가다가 이 불법 체류자를 합법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거긴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우리가 뭐 친인척들 미국 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예? 그때도 물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랬지만 그때 그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야 이거 불법 체류자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미등록 체류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이 불법 체류자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7월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정부 통계로는 예. 한 21만여 명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뭐 실제로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불법 체류라는 것이 단지 그 성인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본인은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미등록이 되는 그 아이들, 뭐 아동,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예, 인권, 교육권, 건강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미나리 농장 비슷한 사례가 많죠. 지금 사실 저희 그 미나리 농장 임금체불 건으로 이렇게 상담이 접수된 거는 많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까지는. 예. 근데 아마도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예. 대부분 그 상담이 더 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이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제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귀국을 앞두고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네. 전 이제 독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예. 외국인 신분으로 이제 독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인종차별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인종차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순혈주의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한 좀 왜곡된 민족주의, 왜곡된 순혈주의 때문에 더구나 피부 색깔에 의한 편견을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불법 체류까지 하면은 더 아주 그냥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뭐 비록 신분은 뭐 합법적인 체류가 아니지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현재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노무를 제공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노동법에는 이제 근로기준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예방에 관한 법 전반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들이 쌓이면서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 법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걸 누릴 수는 없는 신분 때문에 노동부를 찾아갈 수도 없고 내가 맞았는데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주민들도 많이 좀 이런 걸 제기를 했고 저희 단체들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왜냐하면 노동부 출석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노동부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연행을 예. 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요구들, 잘못됐다라는 요구들을 계속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이런 제도를 만들었었고요. 예. 이거는 모든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모든 공무원은 그러니까 소위 불법 체류자를 적발을 하면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신상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건데요. 그 보통은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직접 인계를 합니다. 그냥 통보에 그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핵심은 공무원의 통보 의무 제도를 경찰이나 뭐 교육 공무원, 교사들, 보건소, 의료인 이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권리 구제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통보 의무를 면제를 한다는 간단히 그런 얘기해서 내용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당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그 범죄 피해에 대한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경찰 같은 사람들이 통보하지 않는 이런 제도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언제든지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어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 제도 네. 참 좋은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선 경찰에서는 이 공무원 통보 의무 제도 면제 부분에 대해서 예. 제대로 그 인지도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계속되는 걸 보면 네, 일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임금 체불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려움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많이들 아시는 뭐 산업재해나 장시간 노동, 신분증 압류, 여러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상담을 해보면 어떤 사업장이냐, 그리고 제조업이냐 아니면 농업이냐, 어업이냐, 건설업이냐 이런 업종에 따른 좀 차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선원 노동자 상담들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장시간 노동과 신분증 압류, 그 임금 압류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는 인권 침해 형태이고요. 예. 그런 것처럼 좀 약간의 알겠습니다. 차이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사실은 계속 미등록 이주민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초점이었는데요. 그 사실 불법 체류라고 하는 그 상황을 줄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미등록 체류자들을 양산하지 않는 것. 그거는 좀 더 다시 말하면 과도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그곳을 딱 벗어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체류가 쉽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덧붙여도 될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미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경우 아까 사면이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식의 양성화 조치 일정한 조건을 붙이더라 하더라도 그런 조치들이 병행이 되어야 그 이 인권의 사각지대를 좀 없애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국가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은 미등록 체류자가 생기지 않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 미등록이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외국 나가면 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살 때 특히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일 땐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의 김구루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한국노총이 최근 정부 여당의 취업규칙 임의 변경 행정지침 마련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기존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으로 욕먹기 때문인데요. 예. 어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한국노총 2차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일괄 해고가 가능한 취업규칙 임의변경 행정지침 마련과 관련한 입장을 두고 노사정 대타협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없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내용을 빼버렸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타협 당일 보도된 내용들 중 상당수가 기존 합의 사항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 잘 살펴보면요. 합의 문구하고 언론에서 나온 해석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노사정의 대타협은 116만 청년 실업의 해소와 1000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인데 아예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이 당초 합의 취지와 다르게 움직인다. 이러면 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이에 대해서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한국노총 이야기 적극 수용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 당연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달래는 겁니다. 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중국의 PMI,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잠정치가 예상치보다 크게 좀 떨어진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증시가 어제 뚝 떨어졌는데 언론에서는 이 제조업 지수가 근 6년 만에 최저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그죠? 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69.73포인트, 3,115.89포인트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결과는 철강, 석탄, 증권, 건축, 원자재 등 경기 민감주가 대폭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잠정치는 47.0으로 원래 시장 예정치인 47.5보다 밑돌았기 때문이고요. 예. 이게 바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이 잠정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게요. 예. 중국 당국이 그동안 단행해온 통화, 예. 재정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제 확산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 당국이 실시한 제조에는 통화정책 수혜는 국유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만 있고 민간이나 하청은 그다음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10월 1일 날 중국의 통계국이 확정치를 발표하거든요. 예. 이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안 좋게 나오면 후폭풍이 일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 유동성 확대 정책을 했는데 이게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도대체 시장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더 떨어지고 또 이제 중국 당국이 또 이제 더 강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폭스바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폭스바겐의 리콜 사태가 커지면 뭐 우리로서는 물론 우리가 뭐 딴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 냉정한 경제계에서 이거 계산해 봐야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 반사이익이 있다 아니다 업계 전체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 상반기 현대차 참 힘들었잖아요. 엔저 영향, 뭐 국내 판매 뭐 실적 바닥 찍고요. 시가총액에서 한때는 이제 2위에서 4위까지 내려앉을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살아나는 기미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폭스바겐 쇼크가 터진 거죠. 이 글로벌 기업 폭스바겐 리콜 사태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쇼크가 현대기아차에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긍정론 아니면 비슷한 스캔들이 업계 전반에 퍼질 거라는 부정론이 이제 진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인센티브 지출을 확대해서 그 점유율을 수성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요. 이런 측면에서는 폭스바겐 리콜 영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수혜가 가능하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 이 현상적으로 맞는 얘기 같고요. 하지만 이 사태가 더 깊게 넓게 퍼진다면은 쇼크가 업계 전체로 확산된다. 막대한 페널티 비용과 규제 강화에 따른 원가가 증가할 수도 있고 당장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쇼크가 될 수 있고 특히 이게 디젤차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 현대기아차의 강점을 보이는 이 디젤차가 어쩌면은 이번 쇼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이 제시한 7,228억 원을 수용해서 예. 결국 금호산업을 되찾게 됐다고 그러죠? 예, 금호산업을 되찾게 된 것은 아시아나그룹이 이제 다시 거의 대부분 재건한다는 소리인데요. 예. 그동안 이제 뭐 채권단과 박 회장은 정말 아주 치열하게 수싸움을 했죠. 예. 원래 10월 중 매매 계약할 건데 좀 빨리 됐으니까 추석 전에라도 매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맨 처음 채권단이 1조 218억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예. 이제 박 회장은 거기서 6,503억 원 제시했고 이게 협상이 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7,228억 원으로 낙찰이 됐고요. 대우건설 인수휴유증으로 2009년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을 거쳤는데 이제 금호산업을 인수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거의 이 박삼구 회장이 6년 만에 그룹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홈플러스 노조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MBK 파트너스 여기에 넘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가요? 사실은 제가 잘 살펴보니까요. MBK 파트너스가 이전에 이게 홈플러스를 인수받기 전 이야기하고 예. 인수 후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화로 가능할 것 같은데 노조 측은 100% 고용 승계 고용 조건 유지 보장을 주장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과의 소통 안 하고 오히려 과도한 자금 차입하고 기업 지배 구조에 몰두한다. 이런 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노조는 이제 이번에 총파업에 노조는 2,000명이 참여한다라고 밝혔는데 추석 명절 앞두고 홈플러스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사측은 이제 파업 참여 인원이 26,000명 중 10% 되지 않는다. 예. 불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 고용 승계 고용 조건 유지를 사실은 MBK 파트너스가 이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후에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요. 양쪽에서 대화만 하면 좀 잘 풀어질 것 같고 관계 당국이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부동산 114. 어머, 집을 구하려고요? 그럼 스마트폰에 부동산 114를 다운받으세요. 10년간 시세와 최근 실거래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방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스마트폰에 방콜만 있으면 원하는 방을 쉽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집 구할 땐 부동산 114, 방 구할 땐 방콜.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3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차가 더 밀릴까요? 교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햇살이 가득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교통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운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심 언주로 서울세관 방면 경복아파트 사거리 조금 못 간 다비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이태원은 녹사평역 방면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일어난 승용차에 부딪힌 사고는 처리 작업에 조금 전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정상 소통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아직은 교통량이 많은 소통이 많이 어려운 모습인데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노원구 이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리고 있는데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여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진입하는 교통량도 꾸준하게 많은 상태인데요. 구리 시계부터 종암 분기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홍심은 터널부터 연희램프 구간도 아직은 속도 줄여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광진교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동작도교에서 마포대교 구간도 30km 서행입니다. 반대 하남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다시 양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도 30km 미만입니다. 서부 간선도로도 외곽 안양 가는 길 교통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척교 이전부터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목동교 구간은 30km 미만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이동하는데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부평 진출로 부근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다시 부평 부근부터 서인천 부근까지도 4km 구간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계양부터 김포 요금소까지 5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아스날전에 출전을 했는데 어떻게 골 좀 넣었어요? 예, 아쉽게도 골 소식은 없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경기는 아니고요. 이 캐피털 원컵이라고 이 컵대회 경기였는데 이 아스널전에서 후반 22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2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는데 득점에는 실패했고요. 이 토트넘이 1대2로 패했습니다. 이 토트넘이 모레 프리미어리그 강호죠. 이 맨체스터 시티하고 경기가 있거든요. 오늘 아마 이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된 것은 이 모레 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주전 선발로 투입하기 위해서 아마 좀 체력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분데스리가 그 아우그스부르크의 홍정호, 구자철, 지동원 이 세 선수가 나란히 선발 출전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선수 3명이 함께했기 때문에 친숙함을 아우그스부르크는 우리나라 팀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K리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새벽에 이 아우그스부르크가 이 미넨글라드바흐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세 선수가 모두 동시에 선발로 출전했거든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이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고요. 이 아우그스부르크가 2대4로 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런. 자,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도핑 양성 반응 때문에 국제 수영 연맹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징계가 내년 올림픽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이 징계만으로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이 도핑 때문에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종료된 이후로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회가 다음 달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 이사회에서 이 대표 선발 개정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인데 이게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3년 동안 대표 선수로 뽑히지 못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논리도 있고요. 이 반면에 박태환 선수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이 특정 선수를 위한 특혜다라는 주장도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이. 예. 자, 프로축구 K리그에선 득점왕 경쟁이 치열한데 김신욱 선수가 선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울산 현대의 김신욱 선수가 어제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한 골을 추가해서 14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울산이 2대1로 승리했고요. 그리고 이 전북 현대의 이동국 선수가 어제 이 광주 FC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면서 13골을 기록했거든요. 현재 김신욱 선수가 14골로 득점 랭킹 1위, 이동국 선수하고 FC 서울의 아드리나노 선수가 13골로 득점 랭킹 2위인데 만약에 이동국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면은 프로축구 최고령 득점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벌써 목요일이네요. 지금 우리 영화 얘기하는 시간, 바로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이에요, 추석. 네. 우리 오평론가님은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아버님을 모신 곳이 이제 서울 근방이니까. 네. 분당 분당 가까우니까요. 예. 네. 뭐 그럼 가시는 건 아니네. 예. 빈 서울을 지키는 편이죠. 그렇죠. 그걸 좀 즐기는 편이고요. 아니 누군간 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둘이 지킵시다. 네. 근데요. 그 추석 때 영화 많이 개봉하죠.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추석 시즌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아시겠습니다만 설날 추석 그 당일날은 극장가가 그렇게 또 대목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요. 그 앞뒤 전후에서 그렇죠. 오히려 그 추석 당일이 지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이틀 정도가 아마 모든 차례나 모든 그 의례 절차를 끝내고 가족끼리 혹은 뭐 또는 연인끼리 극장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관객들을 겨냥해서 새로 개봉되는 영화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개봉하죠. 네, 오늘 개봉을 하고요. 예. 네, 오랜만에 보는 산악 재난 블록버스터니까 지금 이 영화가 유니버설 제작이고 국내에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관객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라는 표현이 좀 사실은 좀 껄끄럽죠. 왜냐하면 조난당하는 얘기를 오랜만에 보면서 즐긴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산악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끝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휴머니티 뭐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그래서 관객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에베레스트의 해발 고도가 약 8,400m. 네. 8,480몇 미터 뭐 제가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비행기가 순환 고도하고 똑같다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지상에서의 그 산소 흡입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산병에 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 지점이죠. 근데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정복하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클리프행어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모양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조난 영화, 산악 조난 영화 중에서 가장 드라이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에베레스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많은 그 주인공들,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캐릭터한테 그 비중을 두지 않아요. 제이크 질렌할 같은 그런 스타급 배우도 나오고 제이슨 클락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키라 나이틀리, 그 여러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로빈 라이펜 뭐 이렇게 여러 배우들이 나옵니다만 이 배우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1996년에 에베레스트 조난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조난 사고 중에 하나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조난 끝에 많이 목숨을 잃고요. 그 과정을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아주 드라이한 필치로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난 당하는 과정 그리고 목숨을 잃는 과정 이런 것들에 드라마틱한 윤색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듯이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 산을 오르는 것만큼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것이 어쩌면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이라는 것, 세상 사는 것도 역시 올라가는 것보단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영화에서 1시간 인생도 그래요. 그렇죠. 인생이 딱 그렇죠. 그래서 한 2시간 5분 정도의 러닝타임 동안에 1시간 한 10분쯤에 한 15분쯤에 정복을 합니다. 정상을.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죠. 내려오는 과정. 그때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당합니다. 마션이라는 영화는 뭐예요? SF 영화고요. SF. 네, 화성 탐사 영화죠. 화성 탐사. 맷 데이먼이 나오고요. 이게 원래 앤디 위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을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어서 사실은 이 에베레스트만큼 마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이번에 개봉하지만 마션은 추석이 지나서 10월 첫 주에 개봉을 합니다. 마션이 마르스 미션이구나. 그러니까 마르스 미션. 네. 그러니까 뭐 화성의 뭐 이런 형용사도 되고요. 화성인 뭐 이런 뜻도 되겠죠. 뭐 앞에 더가 붙으면 뭐 제가 영어 실력이 뭐 대단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화성 탐사대가 있는데 지금 이게 SF니까 지금 화성 탐사대는 유인 탐사대는 없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화성에 이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탐사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역시 일단 조난입니다. 조난이에요. 네, 그래서 뭐 화성인이 나타나고 막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나. 맷 데이먼이 혼자서 거기 남게 되는 거죠. 화성에. 근데 뭐 일종의 그래비티의 화성판이다. 그렇죠. 네, 신호 다 끊기고요. 지구랑 교신할 수 없고 그 화성은 공기도 없고 등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 앤디 위어의 소설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문장이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못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런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역시 희망이 섞인 그런 자기 자신만의 어떤 유머와 뭐 이런 것도 이루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션도 정말 기대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역시 추석 때도 잘 나갈까요? 아무래도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앞서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저는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베테랑과 암살의 여지는 추석 연휴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금 물론 1,300만까지 갔습니다만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은 연휴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맞아요. 야 그렇게 유명한 영화야? 뭐 그렇게 잘 됐어? 그러면서 베테랑하고 암살을 또 찾으시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신 분들은 한국 영화 중에서 안 본 영화가 새로 나온 영화 사도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실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서부전선도 있고 탐정 더 비기닝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만 역시 탐정 더 비기닝이 감독이 누구죠? 권상우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성동일 씨하고 나오는 그게 이제 외화가 아니고 한국 영화인데요. 네. 그래서 사도의 인기가 한국 영화 중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이 들어왔나요, 사도? 200만이 넘었고요. 200만이 넘었다. 아무래도 그러면 1,000만 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습니다만 연휴 기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도가 사실은 약간 호가 엇갈리는 영화이긴 하고 저는 사실은 호 쪽보다는 오 쪽에 좀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마치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시점에 이준익 감독이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꺼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강인 유아인의 티켓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송강호하고 유아인의 티켓 파워. 네, 보증수표죠. 지금 현재 흥행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배우 때문에라도 연휴 때는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추석이 지나면은 바로 부산 국제영화제죠. 네. 1일부터 시작돼서 11일까지 이어지고요. 부산 내려가시겠네요 또?
아무래도 제가 그러면 다다음 주엔 전화 연결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 예. 부산에서 제가 갖가지 소식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쨌든 20년째 20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시대를 지나가는데 아마 이번에 아까 송강호 씨 얘기했습니다만 송강호 씨가 개막식 4회도 보고요.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원래 그 정체성 아시아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번 20주년에 적극적으로 구현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맞춤형 그런 해결책 뭐 이런 것들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역사회에서는 늘 영화제가 그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에 복무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시의회나 시행정당국에서 늘 이제 요구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아마 그런 측면들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듣고 헤어질까요? 부산국제영화제에 나스타샤 킨스키하고 소피 마르소가 옵니다. 야, 소피 마르소 나이 많이 먹었을 텐데 이제. 소피 마르소가 저보다 한 3살 어린데요. 4살쯤인가 49? 네. 그럼 많은 거죠. 네. 저는 소피 마르소가 아직도 아주 철철 넘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볼륨감 있는 헤어 그 스타일과 그리고 나스타샤 킨스키가 이제 저보다 약간 많은데 55세? 54세, 55세. 뭐 저랑 야자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존댓말 해야 되겠죠. 네. 소피 마르소가 나왔던 아주 그 정말 예전 영화 라붐. 라붐.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들으면서 오늘 오동진 평론가는 작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지나면 추석 연휴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